오늘 이야기가 만약 여러분의 경제적 사고방식에 작은 파문이라도 일으킨다면 이 지혜를 주변에 널리 나누는 의미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풍요로운 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지갑 속에 든 10,000원짜리 지폐 혹은 매달 통장에 찍히는 월급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도 그것이 나의 노력과 시간의 대가, 즉 자산이라고 여기실 겁니다. 하지만 만약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자산이 아니라 비례의 또 다른 이름이라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조금은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을 마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손에 쥔 그 돈은 순수한 가치의 결정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주택담보대출, 기업의 투자금, 혹은 정부의 채무, 즉 누군가의 의무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전 세계 경제 시스템은 바로 이 숨겨진 역설, 돈은 곧 빚이다라는 공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기 위해 필사적으로 모으는 돈이 실제로는 누군가를 올가매는 족쇄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왜 돈은 반드시 빚을 동반해야만 할까요? 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화폐는 누군가의 고통과 의무 위에서 태어나야만 하는 걸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만약 지금과는 다른 방식이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이 거대한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우리는 잠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대한 환상 너머를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진실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더 기이하고 어쩌면 훨씬 더 어두울지도 모릅니다. 이야기는 은행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대부분은 은행을 단순히 예금주와 대출자를 연결해주는 중개인으로 생각합니다. 저축하는 사람의 돈을 받아서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곳. 하지만 이것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동화 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현실에서 은행은 대출을 해주는 바로 그 순간에 돈을 창조합니다. 이를 전문용어로 신용창조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서울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 5억 원을 대출받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은행은 다른 고객의 예금 계좌에서 5억 원을 꺼내 당신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컴퓨터 키보드를 두드려 당신의 계좌에 5억 분이라는 숫자를 입력할 뿐입니다. 바로 그 순간 세상에 없던 5억 원이라는 새로운 돈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당신은 이 돈을 이자와 함께 갚아야 한다는 것. 이 과정을 모든 주택담보대출, 신용카드 대출, 기업 대출에 걸쳐 수백, 수천만 번 곱해보세요. 그러면 그림이 명확해집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돈의 대부분은 오직 누군가가 빚을 졌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도 이 게임의 중요한 참여자입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들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써야 할 때 그들은 빚을 냅니다. 바로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죠. 국채란 미래에 이자를 더해 갚겠다는 국가의 약속 증서입니다. 투자자, 시중은행, 심지어 중앙은행까지 이 국채를 사들입니다. 그 결과 새로운 돈이 시스템에 흘러 들어옵니다. 하지만 이 돈 역시 결국 미래의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에 묶여 있습니다. 여기서 시스템의 진짜 무서운 점이 드러납니다. 이 거대한 기계는 빚이 계속해서 늘어날 때만 작동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대출을 멈추면 시중의 돈은 말라버립니다. 정부가 국채 발행을 멈추면 시장의 유동성은 사라집니다. 마치 끊임없이 헤엄쳐야만 살 수 있는 상어처럼 우리 금융 시스템은 부채를 계속해서 팽창시키지 않으면 그대로 붕괴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중앙은행이 대출 증가세가 둔화될 때마다 공황에 빠지는 이유이며 더 많은 빚을 유도하기 위해 금리를 내리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인플레이션을 조용히 용인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장은 필수적이며 그 성장은 빚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빚으로 쌓아 올린 성장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저축한 돈의 가치를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채권자인 은행, 투자자, 그리고 소수의 엘리트들은 이자로 막대한 부를 쌓는 동안 채무자인 평범한 가정, 노동자, 자영업자들은 그 이자를 갚기 위해 피를 흘립니다. 불평등은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얻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애써 모은 그 저축조차도 결국은 다른 누군가의 부채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돈이 항상 이런 식으로 작동했던 것은 아닙니다. 빚에 기반한 화폐 시스템은 자연법칙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설계된 선택지 중 하나일 뿐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설계들이 존재했음을, 그리고 그중 일부는 성공적으로 작동했음을 증명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4000년 전 고대 메소포타미아로 가보겠습니다. 당시 농부들은 신전에서 곡물을 빌렸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왕들은 끝없는 빚이 사회 전체를 파멸시킬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기적으로 부채 탕감을 선포하여 모든 빚을 깨끗하게 청산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자선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였습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빚이 결국 왕국 전체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것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세 영국에서는 텔리스틱이라는 독특한 화폐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나무 막대기로 빚이나 세금을 기록한 뒤 정확히 반으로 쪼개어 한쪽은 왕이, 다른 한쪽은 납세자가 보관했습니다. 이 막대기는 이자가 붙는 현대적인 빚과는 달랐습니다. 그 자체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화폐처럼 유통되었고 무려 500년 이상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현대의 많은 은행 시스템보다도 훨씬 긴 시간입니다. 중세 왕국은 나무 막대기 하나로 경제를 운영했고 그 시스템은 성공적으로 작동했습니다. 물론 금이나 은과 같은 상품 화폐도 있었습니다. 이 주화들의 가치는 누군가의 빚 약속이 아닌 금속 그 자체의 희소성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안정성을 제공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16세기 신대륙에서 막대한 양의 은이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오자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반대로 기금속 광산이 고갈되자 경제는 침체에 빠졌습니다. 정직한 돈이었지만 유연성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더 가까운 시대로 와볼까요? 미국 남북전쟁 당시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그린백이라는 새로운 화폐를 도입했습니다. 오늘날 은행의 대출이나 채권 발행을 통해 태어나는 달러와는 달리 그린백은 미국 재무부가 직접 발행한 빚 없는 돈이었습니다. 이 돈에는 어떠한 부채도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에게 급여가 지급되었고 전쟁 물자를 구입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난 후 은행가들은 이 시스템을 없애기 위해 강력한 로비를 펼쳤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린백은 그들에게 단 한 푼의 이자 수익도 안겨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실험이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정부는 몰수한 교회 토지를 담보로 아시냐라는 지폐를 발행했습니다. 처음에는 경제를 안정시키는 듯 보였지만 정치인들은 무분별하게 너무 많은 돈을 찍어냈습니다. 신뢰는 무너졌고
1795년경 아시냐는 거의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실패는 빚 없는 돈이라는 개념 자체의 결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탐욕과 규율의 부재가 낳은 비극이었습니다. 빚으로 만든 돈이든 아니든 남용된다면 어떤 화폐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돈은 물리학 법칙이 아닙니다. 중력처럼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설계입니다. 그리고 빚은 그 수많은 설계 중 하나일 뿐입니다. 현대에도 대안적인 시스템은 존재합니다. 대공황 시절 스위스의 중소기업들은 WIR 은행이라는 독특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 은행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대신 상호신용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예를 들어 목수는 WIR 크레딧으로 자재를 사고 빵집 주인은 그 크레딧으로 가게 수리를 맡기는 식이었습니다. 복리 이자 없이 오직 장부에 기록된 신뢰만으로 경제가 돌아갔습니다. 놀랍게도 WIR 은행은 오늘날까지도 운영되고 있으며 신용이 반드시 빚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지역 공동체들은 브리스톨 파운드나 버크세어와 같은 지역 화폐를 발행해왔습니다. 이 돈은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부가 거대 글로벌 은행으로 유출되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순환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거대한 부채의 쳇바퀴를 멈출 수는 없지만 돈이 소수의 금융 자본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먼저 복무하도록 설계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암호화폐라는 급진적인 외부자가 등장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중앙은행의 통제에 대한 반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총 발행량이 2100만 개로 제한된 이 화폐는 빚과 연결되어 있지도 정부에 의해 통제되지도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해방으로 다른 누군가에게는 불안정한 투기 수단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비트코인은 돈이 기존의 부채기계박에서도 존재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심지어 각국 정부들도 새로운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을 거치지 않고 시민들에게 직접 돈을 발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민간은행의 부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문을 엽니다. 바로 감시라는 문입니다. 모든 거래가 추적 가능해지고 돈이 프로그래밍되어 정부가 버튼 하나로 화폐의 유효기간을 정하거나 사용처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은행으로부터 해방시키려던 도구가 우리를 국가에 예속시키는 족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역사적, 현대적 사례들은 단 하나의 진실을 가리킵니다. 돈은 선택의 문제라는 것. 지금의 우리 시스템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유는 그것이 최선의 방식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권력을 쥔 이들에게 가장 수익성이 높은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은행은 이자를 벌고 정부는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돈을 빌릴 수 있으며 최상위 엘리트들은 부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들은 끝없는 의무를 축적합니다. 바로 지금 이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시스템의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부채는 이미 300조 달러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우리 중 많은 분들이 1997년 IMF 외환 위기의 충격을 생생하게 기억하실 겁니다. 평생 일군 기업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가정이 해체되던 그 시절, 우리는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 개인이 얼마나 무력해질 수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때와 비슷한, 어쩌면 더 거대한 부채의 산 위에 서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우리의 저축을 갉아먹고 시스템이 휘청거릴 때마다
해결책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더 많은 빚, 더 많은 국채 발행, 더 많은 돈 찍어내기. 쳇바퀴는 점점 더 빨리 돌아갑니다. 이것은 추상적인 경제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당신의 삶, 당신의 주택담보대출, 당신의 세금, 당신의 월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직접 빚을 지지 않을 때조차 이 시스템은 당신의 이름으로 빚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부채화폐는 자연법칙이 아니라 설계일 뿐이며 설계는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은 사회를 구하기 위해 빚을 없앴고 영국은 수백 년을 나무 막대기로 번영했으며 미국은 빚 없는 돈으로 내전에서 승리했습니다. 오늘날 스위스의 한 은행은 90년 넘게 상호 신용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안들 중 어느 것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금은 안정적이지만 경직되어 있고 지역화폐는 공동체를 살리지만 규모에 한계가 있습니다. 암호화폐는 자유를 주지만 혼돈을 가져오고 디지털 화폐는 효율적일 수 있지만 감시 사회의 위험을 내포합니다. 중요한 것은 특정 대안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대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가진 시스템이 필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선택된 것임을 아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첫째,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십시오. 당신이 만지는 돈의 대부분은 빚으로 태어났습니다. 둘째, 인플레이션과 불평등은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이 시스템의 설계 자체에 내장된 결과물임을 인식하십시오. 셋째, 돈을 자연법칙이 아닌 도구로 보십시오. 당신을 위해 복무할 수도 권력자를 위해 복무할 수도 있는 도구 말입니다. 역사는 신뢰가 얼마나 빨리 무너질 수 있는지, 문명이 어떻게 비대 질식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역사는 돈이 언제나 새롭게 상상될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시스템에 감히 의문을 제기하고 더 나은 것을 설계하려는 용기를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애초에 우리의 것이 아니었던 의무의 덫에 영원히 갇히게 될 것입니다. 돈은 빚을 의미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은 신뢰가 될 수도, 자원이 될 수도, 혹은 진정한 자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우리가 그것을 요구할 때만 가능할 것입니다.